네, 세 번째는 반민특위입니다. 반민특위라고 해가지고 원래 풀네임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거 해야죠. 그죠? 국가가 제대로 그 왜곡된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거. 자, 원래 재헌헌법 처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었던 헌법 101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온 거고, 이게 좀 시간을 거치다가 48년 9월 22일 정식 법이 만들어집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 이렇게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총 4조에 걸친 내용이 있어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1조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그리고 각종 조약 체결에 협력한 자. 얘들 같은 경우에 처벌이 가장 셉니다.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요렇게. 2조는 작을 수여받은 자. 작이라는 거는 그 일본에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싶은데 일제가 그 귀족 자귀를 줘요. 이런 거 받은 애들. 그 다음에 제국의회 의원. 제국의회라는 거는 이제 의회죠, 의회. 여기까지 된 아들은 5년 이상 처벌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조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 자. 이도 역시 5년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좀 길어요. 이게 자범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좀 1, 2, 3조 애들이 좀 센 애들. 정말 상급 친일파들. 4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매한데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4조. 이 4조 안에도 12개의 항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 군수훈장을 운영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형을 한다. 그다음 공민권 박탈. 공민권이라는 거를 얘를 우리나라 국민인 거를 당분간 박탈한다는 거죠. 한 10년. 이 친구는 투표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게 되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으로는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상덕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김상돈이라고 목사였던 김상돈. 요 두 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1949년 1월 8일 당시 화신백화점이라고 유명한 자본가죠. 아주 대표적인 일본에 빌붙었던 자본가 박흥식. 요 사람을 처음으로 체포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료가 각각 다른데 요거는 뭐 하도 다 달라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688건 정도를 체포를 했고, 뭐 왜 하필 박흥식이었냐면은 사실 야보다 더한 악질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으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은 안 되지 하면서 야를 제일 먼저 잡은 거예요. 이 친구는 백화점 사장님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의 뭐 재벌이에요. 재벌. 그 뒤에 이승만 때도 재벌이고 박정희 초기 때도 아마 재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로 활동하다가 이 친구가 그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뭐 일본 제국, 그러니까 일본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전투기를 사다가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투기 같은 거 막 사갖고 주고, 뭐 하여튼 가장 전형적인 가장 제너럴한 자본가로서의 친일파가 이 박흥식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총 688건의 체포를 했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형이 뭐 재판까지 간 게 41명밖에 안 돼요. 물론 뭐 체포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름 들어봤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덕술은 유명한 고문 기술자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경찰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비극적인 건 그때 일본 내에 있었던 경찰 조직이 미군정을 거치면서 경찰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친일파를 잡았다면 이제는 빨갱이 잡는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노덕술, 그 다음에 김덕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받은 인물. 노덕술보다 한술 위에요. 노덕술의 거의 스승격의 고문기술자가 김덕기. 이 사람 사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뭐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광수,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최남선, 뭐 최만식, 그 다음에 누구고, 최린, 김환란, 뭐 요런 사람들. 최린은 많이 나왔죠. 최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졌다면서 뭐 법원에서의 행동이니까 뭐 액션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그냥 사형시켜 달라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 하면서 했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도 이거죠. 이거 반민특위에서 가는 거. 1918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암살하려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했던 그 장면. 거기가 이 반민특위의 그 장면이죠. 결국에 뭐 다들 뭐 박흥식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풀려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이게 정말 애매한 것도 있고요. 반발도 엄청 셌어요.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좀 자제해라.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관대한 편이 뭐 동족애호의 관점에서 좋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이나 반민특위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반민법 개정안이라 하는 걸 냈어요. 좀 더 약하게 하자는 식으로. 반민법 개정안 49년 2월 그랬는데 이때는 그래도 좀 국회가 제정신이었나 봐요. 부결돼요. 국회의원에 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각종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뭐 그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통치 체제 안에 이 친일파들이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일단 일본에서 쓰던 행정기구를 미군정에서 광복 이후에 그대로 갖다 썼고 그 시스템이 이승만 정권까지 쭉 이어진 거죠. 그리고 얘들을 실제로 다 처벌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인력풀이 있는가, 대체할 만한 자원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보통 이제 프랑스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프랑스는 그래봤자 독일에 한 5년도 안 돼요. 독일에 있었던 기간이. 근데 우리나라는 35년이잖아요. 친일파들 보면요. 뭐 거의 대부분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몇 년만 참을 걸.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잘 버텨왔는데 1940년대에 고마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 활동하고 뭐 그런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그때는 일본이 망할 줄 알았나? 그지?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요. 사실 국내에 있으면서 친일파 논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단순하게 야 친일파 잡았어. 다 죽여야지. 다 죽여버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친일파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교육하는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 친일행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적에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지? 결국에는 후대의 교훈인데 이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회 또 반발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프락치가 이제 스파이 뭐 이런 거거든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1949년 5월 달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북한 공작원, 정확히는 이제 남로당 공작원이었던 정씨, 정재한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 사람한테 포섭된 의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총 17명이 수사를 받아요.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요 17명이 어떤 애들이었냐? 정확히는 구속이 됩니다. 17명을 구속을 하는데 잡아 가뒀다는 얘기죠. 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반민특위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닥 실체가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민특위를 반발하기 위함이겠죠. 뭐 당시 이승만 내각에는 친일파들이 별로 없었지만 국회의원들은 많거든요. 애초에 한민당 자체가 지주자본가 그룹인데 뭐 친일 얘기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나? 뭐 그렇지 뭐.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친일 경찰, 친일행, 그러니까 반민특위의 표적이었던 경찰 80명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 다 두들겨 깨고 부수고 때리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49년 6월 6일 49년 6월 6일 그래가 임시정부에까지 계셨던 김상덕 씨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사퇴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요 뒤를 이어서 이인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일본 학교에서 일본 학교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일 변호사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옛날 독립운동 변호사
독립운동 전문 변호사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주 학생운동 변호인도 맡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했던 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이런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랬어요. 좀 시큰둥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되게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은 이 친일파 청산에 되게 앞장서고 정말 분노치가 하늘을 찌르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앞서 얘기했던 그 대한광복군, 한국광복군의 거의 이거였던 이범석이라든가 지청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에이 됐다 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의 여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질서 유지 빨리 체제 잡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외로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나도 많이 놀랐어요. 이 사람도 이런데 이 사람은 최대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고 싶은 거야. 반민특위를. 그래가지고 공소시효도 되게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가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친일파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감옥살이도 억수로 하고 고생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949년 10월 달에 이런 게 해체가 되게 됩니다. 반민특위 해체. 그래서 이게 좀 지금까지도 많은 그거죠. 아직까지도 친일 논쟁, 그죠? 아직까지도 친일 논쟁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거기에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232, 233, 234쪽까지 해가지고 총 거의 3페이지, 4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중국하고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체가 다 식민지가 된 적이 없었고 끝까지 중국 안에서 싸웠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한테 독일 치하에 있었던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이 점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도 많아요. 이때 잘 됐으면은 아직까지 7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 좀 안 듣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들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개 더 해야 돼요. 이따 농지개혁 할 거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때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지금은 이제 친일파 이거보다는 공산당, 반공,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이거를 우선이라고 본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으로 만나요.